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혜경입니다. 같은 뉴스를 다르게 들려드리는 와장창 TV 뉴스 큐레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조영찬 국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김병중 그 자유한국당 김병준이죠. 김병준 아나운서보다 발음이 더 좋으시죠.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이었죠.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고 미국에 있다가 지난 4일에 귀국을 했어요. 새벽에. 그런데 뭐 시차도 없는지 곧바로 저녁에 대구에 내려와서 모교에서 특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사실 그 영남대학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모교죠. 아마 귀국한 게 아마 4일 새벽인 걸로 아는데 오후에 바로 영남대 경산이 아니고 대명동 남구 대명동 경영대학원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와 정치 현실 뭐 이런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뭐 공항에서도 만났는데 기자들이 뭐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뭐 출마하느냐고 물으니까 뭐 이왕 정치를 시작했는데 발을 빼기가 쉽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이분이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 이분이 하고잡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데 박근혜 정부가 그 말기 탄핵되죠. 그때도 지금 총리 물망에 올라서 또 총리를 하겠다고 또 나섰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총리는 못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한국당이 지난 대선 실패 이후에 질의멸렬할 때 비상대책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받아서 나왔었죠. 7개월간 뭐 비대위원장을 했었는데 결국은 아마 그게 비대위원장 하는 게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다고 봐야 되죠. 아무튼 바야흐로 이제 총선이 시작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말이죠. 이분이 내년 21대 총선에서 수성갑에 출마를 해서 김부겸 의원하고 맞붙겠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 특강 이후에 기자들이 질문한 걸로 아는데 뭐 가타부타 정확한 답은 안 했어요. 근데 뭐 사실 그런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환경이 된다는 거는 당 지도부에서 공천만 주면 하겠다는 거죠. 뭐 그러면서도 또 이게 자기가 또 폼은 또 잡아야 되니까 국가가 지금 문정부가죠. 방향을 잘못 잡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먼저 큰 관심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아주 마치 그 작은 어떤 국회의원 지역구에 대한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자신을 좀 과대 포장했죠 사실은. 그런데 뭐 여권에서 많은 또 그 언론에서도 그러고 대권 후보의 반열에 올려놓기는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대망상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중하위권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4위고 김부겸 의원이 6위였죠. 그런 정도로 올라 있지만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도 명함도 못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부겸 의원은 여권의 잠룡 이무기죠, 그죠? 승천 못한 용 이무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김병준 위원장은 아직은 저는 잠룡이 아니고 잠룡이라고 봅니다. 깜냥이 안 된다. 깜냥이 안 된다기보다 아직도 그만큼 어떤 정치적 무게가 김부겸 의원에 필적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강하거나 더 크게 보이는 사람하고 붙어야 자기가 과대망상증 이게 정치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만 되면 대통령 욕부터 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 반열에 오른 걸로 생각하죠. 근데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세상이 참 이상하다. 내가 청와대 정책실장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되었고 부총리, 뭐 비대위원장 하겠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고 봐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세상 사는 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결국은 이제 본인이 가능성이 있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세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 국장께서는 이분이 그 수성갑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야 모르겠죠. 이제 한국당에서 판단하겠죠, 그죠? 한국당 지도부에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자기가 자신만만하다면은 저는
대구 경북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거의 온실입니다. 거의 험지로 가야죠. 서울 쪽에 그 지금 여권이 잡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네. 경기도 지역의 험지에 가야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대선 후보, 야권의 대선 후보,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르려면 그 정도는 가야 되지. 대구에 와서 뭘 폼 잡겠다는 거는 저는 사실 조금 너무 조금 안정적으로. 그 모양새도 예. 그렇고 네. 좀 웃기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귀국하는 날 예. 기자회견하면서 예. 뭐 보수 통합, 예. 보수의 대통합, 예. 개혁, 혁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인들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은 곤란하죠. 사실 지금 뭐 저는 황교안 대표도 어느 날 갑자기 갑툭튀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말로는 튀어나와서 지금 당 대표가 되고 있는데 황 대표가 지금 사실 한국당에 안착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네. 저는 황 대표가 과연 지금까지 보여준 게 뭘까요? 저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립각을 씌우고 대항마로서의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걸 저는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저도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뭐 한국당을 개혁함내, 혁신함내 이렇게 말은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지금 그 사람이 물러나온 뒤 한국당이 어떻게 됐나요? 도로 새누리당이 됐고 도로 친박당이 되고 말았어요. 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사실 비대위원장으로서. 네. 네. 이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도 네. 그래도 자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네. 수성갑을 택했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수성갑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수성갑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요즘 김부겸 의원 쪽이 굉장히 흔들린다고 이야기를 네. 많이 해요. 네. 제 주변에 아는 많은 분들도 지난번에 김부겸 의원을 찍거나 지지한 분들도 지금 치료하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김병준 위원장은 대구 상고죠. 과거의 대구 상고고 요즘은 상훈고등학교로 문계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영남대를 나왔어요. 뭐 그리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경북고 서울대 출신이죠. 네. 뭐 김 의원과 한번 삿발을 잡아볼 만하다 생각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아마 김병준 전 위원장이 미국 가기 전에 지난 2월 달에 서울 신촌에서 그 자신의 외곽 조직 벌써 이미 외곽 조직까지 만들어놨어요. 선거하겠다는 거죠. 몇 명이 징검다리 나왔어요? 포럼하고 있는 창립실 가는데 한 1,300명이 몰렸다고 해요. 그래요? 뭐 일찌감치 총선 준비를 이미 해놓은 거죠. 네, 네. 그런데 또 제가 김 의원 측 김부겸 의원 측 반응을 떠봤어요. 김부겸 의원 측권 쪽에서 그랬을까. 김병준 위원장이 나오면 뭐 땡큐라. 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땡큐다. 뭐 나오면 좋다.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지난 총선이나 지방선거하고 달리 이 지금 김 의원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만감이 굉장히 들어서 지금 수성구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 네. 그렇지만은 지난번 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지금 수성구의 의장이 민주당 의원일 정도로 지금 과반 이상을 지금 획득 수성구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직이 탄탄하겠네요. 그렇죠. 김 의원이 과거 민주당 같이 어떻게 그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하부 조직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네. 면에서 한국당에서 김병준 뭐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쉬운 싸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과거처럼. 네. 근데 김부겸 의원이 예. 그 사람 자체에 대한 평판은 좋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오면서 택시를 타고 오면서 들었는데 택시 기사도 이제는 안 찍겠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그 지역에서의 지지도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게 왜 그럽니까? 문정부 탓입니까? 아니면 그 김부겸 의원 탓입니까? 저는 문정부 탓도 있다고 봅니다. 네. 문정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실정이라까지 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네. 경제 정책도 그렇고 지금 제대로 풀리는 게 없죠 사실. 네. 거의 대북이나 북핵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문정부 내에서도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해관부 장관 시절에서도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좀 기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분권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 분권이라든가 어떤 지방자치 쪽의 측면에서 어떤 업적을 하나쯤은 남기지 않겠느냐 봤는데 사실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불만이 그겁니다. 노무현 정부하고 달리 지방 분권의 뜻이 없어요, 별로. 네. 네. 청와대 참여들도 그렇고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부겸 장관이 자기 목소리를 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사실 뭐 지난 그 대선 때 대선 후보 외비 후보 경선 시절에도 물론 뭐 중간에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같이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 당시에도 사실 조금 물에 물 탄 듯 뭐 술에 술 탄 듯 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고구마인데 이재명 그 경기지사 같은 사이다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죠. 지금 네. 그 부산 경남 쪽에서는 지금 그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대구에서는 대구공항 뭐 통합 이전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저는 뭐 하다못해 개인 생명이라는 데서도 네.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거의 지금 부산 쪽으로 굉장히 경사돼 있는데 자기가 여기서 어떤 지역의 어떤 수장 내지는 어떤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면은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죠. 이분이 뭐, 예. 너무 크게 생각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권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역에 여기 네. 몰입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경 사람들의 인심도 작고 네. 내가 내 목소리를 내면 한쪽에서 표를 잃는 게 아닌가. 그런데 네. 집안 단속부터 해야 뭐 여기서 돼야 대권을 그렇죠.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당선 일단 지금 네. 당장 자기가 네. 당선도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네. 대구 경북에서 정치는 어차피 셉니다. 네. 지금 김부겸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자기 존재감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가 네. 세가 원칙이었거든요. 네. 거의 친문도 아니고 이 사람이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친문을 등에 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자기가 어떤 그 파괴력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파괴력을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지금 내년 총선에서 자기만 돼야 되는 게 당선돼야 되는 게 아니고 네. 뭐 적으면 서너 명, 많으면 대여섯 명 이상. 네. 자기 사람을 당선시킬 정도의 어떤 정치력은 가져야 되죠. 네. 네. 또 지역민들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힘 있는 여당을 뽑았을 때는 네. 거기에 거는 기대도 있거든요. 물론 이념 탓도 있지만은 그래서 더군다나 행안부 장관 그 자리 정도에 있으면 네. 지역을 위해서 뭔가 치적 한두 개는 들고 와야 되는데 뭐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나 그 공적 그 지역을 위한 공적에는 별로 그렇게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큰 그림을 그리려면 큰 네. 목소리를 또 내야 되고 네. 지역에 대한 목소리도 사실은 지역에 대한 부분은 큰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오늘 한 이야기에 대해서 김 의원님이 불만이 있으시면은 저하고 한번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토론을 한번 하시죠. 좋은 제안이십니다. 예. 예. 우리 뭐 그렇게 나쁜 사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동문이죠. 예. 자, 그러면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요 며칠간 아주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함께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저 다 보지는 않고 일부만 봤어요. 2부는 안 봤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뭐 전반적인 반응들은 뭐 전부 그 좋은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네. 뭐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어떤 나눈 대화였고 댓글 반응도 양쪽 모두 뭐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고 해요. 네. 뭐 조회수도 뭐 200만을 넘고 뭐 그보다 훨씬 더 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구독자 수보다도 훨씬 많았었고 이거 조회수가 훨씬 많았고 뭐 공수박 방송 뭐 신문들도 뭐 데스크를 해줬죠 사실. 그러니까요. 예. 종전에는 메이저 미디어를 유튜브가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유튜브를 뭐 일반 메이저 온갖 방송 신문사에서 이제 공중파가 위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네. 근데 뭐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사실은 뭐 제가 뭐 왈가 나무잔치 어차피 나무 방송인데 네. 뭐 왈가 올 건 아니지만은 소문난 잔치만큼 먹을 게는 사실 없었죠. 거의 뭐 제가 예상했던 그런 어떤 모범 답안들을 재탕 삼탕하는데 그쳤다고 봐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도 조금 뭐 아는 사이입니다만은 제 또 중학교 선배예요. 선배인데 기자들이 있는 그 공개 석상에서도 육두문자를 마구 날립니다. 그런 분인데 네. 너무 그 얌전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러니까 뭐 물론 방송이니까 그렇게 의식했겠죠. 나이 탓은 아닐까요? 뭐 나이 탓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유시민 이사장이죠. 네, 노무현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같은 당 동료 의원들한테도 옳은 말을 저렇게 싸가지 하는 사람 처음 본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조금 이 얄밉게 말해요. 경상도 사투리로 맥가리 싫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스타일인데 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유 이사장도 네. 상당히 이제 좀 세련돼졌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불꽃 튀는 전투가 아니고 그냥 서로 덕담하는 방송이 돼버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유시민 그 이사장은 자기가 진행자인지 패널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진행하다가 뭐 패널을 하다가 이랬죠. 예. 저는 그런데 그런 점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콜라보하는 방송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이제 이념 대립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정치인들이 만들어놨지만 이 보수하고 진보 사이의 정치권에서 아이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막 욕도 많이 하고요. 아주 서로 증오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데 이런 즈음에 이런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 만나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저는 두 사람이 어떤 그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홍준표 전 대표는 자기 말대로 불펜에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유 이사장은 자기는 이미 관람석에 있다. 자기는 정치 끝이다 아닌다. 무슨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이 정치인하고 연예인의 공통점을 흔히들 이야기하죠. 인기를 먹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은 무조건 사실은 미디어에 자주 등장해야 돼요. 어떤 뭐 유튜브든 공중파든 어떤 뭐 신문 방송에 자주 나오는 게 좋죠.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죠. 그냥 욕을 얻어먹어도 일단은 노출이 돼야 되고 하여튼 뭐 부고 소식만 안 뜨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 대표는 자기 말대로 불펜 대기 선수니까 이제 뭐 쭉 있다가 황 대표가 좀 뭐 고꾸라지고 뭐 약간 비틀거리거나 뭐 이러면 언제든지 구원투수로 나간다 치지만 유시민 민주당 이사장은 민주당원도 아니잖아요. 당원도 아니고 뭐 정계도 은퇴한 상태죠. 근데 무슨 뭐 제가 먼저 홍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 대표는 그 그날 방송에서도 정치하면서 누구한테 줄 서 본 적이 없다. 그 늑대는 무리 지어 다니기 때문에 나를 외로운 늑대로 부르는 건 옳지 않다. 그 늑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일정 부분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팩트 체크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가 굉장히 좀 자리를 잡아가고 안정화되고 있는 형국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홍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처절하죠. 불안할 수 있고 자기는 미디어에 노출될 기회도 없죠. 자기 이야기 안 나오니까. 물론 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유튜브 홍카콜라, 페이스북 정치를 통해서 간간히 존재감은 드러냈습니다만은 이번 방송을 하면서 같이 대대적으로 언론이 보도해주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내 안 죽고 아직 살아있다 하는 걸 확실히 보여줬죠. 그럼 뭐 홍 대표는 그렇다 쳐요. 뭐 그런데 유 이사장은 왜 홍 대표하고 콜라보를 했는지 그 홍 대표 같은 정치적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다 또 알릴레오도요. 그 구독층이 80만이 넘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굳이 홍 대표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이 과연 정계를 은퇴했다고 생각하나요? 은퇴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저기 그 대선 후보 그 여론조사 때도 자기 이름은 빼라. 그건 진짜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유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 대구 시민고등학교 후배들 이야기 들으면은 3년 내내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 해요. 거의 수재 중에서도 거의 영재급인 셈이죠. 실제 또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소원한 스타일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굉장히 글쓰기도 잘하고 말도 잘해요. 그래서 사실 말과 글을 동시에 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장은 둘 다 잘해요. 그리고 역대 대선 후보 중에서도 2, 3년 앞두고 1등 여론조사에서 1등한 사람이 한 번도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뭐 지금 여론조사 1등하는 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고 지금 민주당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당 밖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튀어나와서 지금 됐고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대표 선거 직전에 입당했어요. 그래서 당권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네요. 그러고 물론 뭐 이런 현상들이 한국 정당들의 어떤 정당 민주주의가 개판이라는 거죠. 뭐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만은 뭐 현실이 그러니까요. 뭐. 예.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자기는 정계를 떠났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정치를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기 전, 그리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정계를 은퇴했다고 얘기했을 때, 아, 긴가민가? 진짜 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확실히 은퇴한 게 아니다. 유시민재단, 유시민재단이 아니죠. 노무현 재단 이사장 맡고, 그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시작하면서부터 확실히 자기 정치를 하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 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들도 박지원 씨. 출마를 전망했고요. 자기 말로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남이 깎아주면 깎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분명히 유시민 나올 거다. 그렇고 아마 자기 머리를 또 본인 입으로도 그랬어요.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깎아주면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러고 유시민 씨 같은 사람 경우에는 어떤 거대한 어떤 그 팬덤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상당히 물론 알리오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대선 국면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열렬 지지자들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계 은퇴를 저는 진짜 실천을 하려고 했다면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맡지 않고 유튜브 방송도 하지 않았어야 되죠. 조용히 글이나 쓰고 잊혀지는 방법이 있는데 왜 논란이 한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대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찾아다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홍유 이 두 사람이 대선 후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두 사람 다 자기들 말대로 뭐 외로운 늑대거나 독립군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당내에 자기 세력이 뚜렷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이 바닥을 쳐서 위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면은 두 사람 다 대선 후보가 되기는 사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두 사람 다 구원투수나 핀치타라는 거죠. 홍준표 대표의 전 대표의 경우에 그 대표하던 시절에 당협위원장 자리에 자기 사람들 조금씩 심었었어요. 근데 뭐 지금 비대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 그 후로 황교안 대표 체제에 들어오면서 그 뭐 다 잘렸죠. 그래서 뭐 지금 홍 대표가 다시 이렇게 대선 후보가 되거나 이렇게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홍 대표 지난번 대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절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거다. 그건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황 대표 체제가 크게 흔들리거나 자유한국당의 당 지지율이 바닥을 기면은 아마 구원투수로 나설 어떤 공간이 생길 거예요. 또 근데 또 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나경원이나. 뭐 나경원도 그렇고 많죠. 지금 뭐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죠. 그리고 아마 유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여당 내 잠룡들이 원체 지금 많아요. 뭐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하여튼 10명 가까이 됩니다. 조국. 뭐 김경수 나오나? 김경수도 있고 있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아마 민주당이 참패하고 남북 관계에 어떤 별다른 진전이 없고 뭐 저는 경제는 크게 쉽게 호전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계속 악화일로로 간다면은 뭐 지금 기존에 또 거론되는 그 대선 후보들이 대선 예비 후보들이죠. 잠룡들의 어떤 지지도가 신동찮거나 그렇게 되면 아마 유 이사장도 등판할 공간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 출마가 가능하니 대선 후보로 자기가 나선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지금 곤란한 상황이죠.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죠. 다른 사람이 깎아주면 이제 깎겠다는 건데 아마 유 이사장이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는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재단이라는 게 현 정부의 어떤 주류들과 닿는 연결고리예요. 그런 연결고리에 끈을 지금 꽉 쥐고 있다고 봐야죠. 그 이번에 홍카레오 그걸 보니까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사장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등판할 거다.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나간다. 절대는 스님의 담뱃대다. 이래가지고 웃었는데 한번 두고 봅시다. 절대가 스님의 담뱃대가 될지 등판이 될지 한번 그 뭐 두고 보면 알겠죠. 네, 이번에는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
맞습니까, 조정훈 기자? 네, 맞습니다. 네, 지역의 한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 매체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자 조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뭐 유승민 의원이 모처럼 지역에 왔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모처럼 경북대학교에서 강연 정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한국당에는 절대 안 가겠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유승민 대표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선거가 시작된 모양이죠. 뭐 동처럼 뭐 지역 언론에는 서울 쪽에는 간간히 얼굴 비쳤습니다만은 지역 언론은 얼굴도 안 내밀다가 이렇게 또 뭐 개별 인터뷰는 안 했습니까? 개별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강연이 끝나고 기자들이 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도도하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유승민 의원한테 이제 한 번씩 전화를 하면은 제가 전화하는 국회의원들 아니면 정치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화 통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유승민 전 대표입니다. 고등학교 선배들도 그런 모양이죠. 아니, 신상이 드러난데요. 신뢰도가 떨어졌나 아니면 좀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이게 뭐랄까 이게 스킨십이 좀 부족한 정치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반면에 또 본인이 이제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럼 뭐 와서 뭐 무슨 말을 하던가요? 어떤 말을 물어봤어요? 우선 이제 내년에 지금 동구을 지역구가 이제 본인의 그 지역구인데 동구을 지역구에서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는 이제까지 험지만 다녔고 쉬운 정치는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가 그동안 지역 동구에서 자기를 국회의원 시켜줬기 때문에 동구를 버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구를 떠나지 않겠다. 대구가 험지가 아니고 대구는 온실 중에 상원실인데 어떻게 험지라고 얘기하죠? 김병준 씨도 그러더구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지금 뭐 한국당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뭐 전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지금 뭐 아웃됐은 상황입니다만은 이미 구속이 됐으니까. 예, 뭐 비례대표든가 이름도 뭐 잘 못 들어본. 뭐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보잡 뭐 비례대표 의원 한 분이 뭐 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그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김교환 의원인데요. 대한민국 명인 1호라고 이제 뭐 알려져 있습니다. 맹인입니까? 장인이시군요.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불굴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름 그 스토리는 있는 분이네요. 예, 굉장히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일학 의원이 이제 한국당이지만 민주당으로 땡기고 싶을 정도로 욕심이 가는 정치인이다. 그런데 왜 그동안 이름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의정 활동이 신동사건 아닌가요? 이분의 이제 고향이 강원도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좀 덜했던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뭐 바른미래당 후보로 내년에도 나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서울은 죽어도 안 간다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서울에 갈 생각은 전혀 없다. 자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바른미래당의 지금 지지율 자체가 10%를 넘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이제 본인이 느낄 때는 험지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본인이 그동안 사선을 했지만 했다 하더라도 지금 동구에서마저도 본인은 정치가 굉장히 정치 생명이 위태롭다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 뭐 배신자 프레임이 뭐 대구는 아직도 작동하니까 그렇긴 하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뭐 바른미래당의 어떤 당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유승민 의원 개인의 어떤 지지율은 괜찮지 않나요? 지금 뭐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도 뭐 거의 탑 5 안에 들어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는 지금 황교안 대표 다음으로 지금 2등을 달리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율에서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이 전체적으로 좀 지지율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유승민 대표는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사실 자기 지역구에서는 지금 동구만을 따로 떼어서 유승민 전 대표가 있는 동구을만 떼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구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더 낮고 그러다 보니 본인은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한국당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금 구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이제 그 지금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보수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한국당 내에 유승민 대표에 대한 그 비태 세력이 원체 완강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당에서 이제 친박 계열 쪽에 있는 분들, 친박 쪽에 있는 분들은 유승민 대표가 들어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그 아직 그 조원진 그 대한애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이 합칠 수는 있지만 유승민이라든지 그 김무성을 내보내야 된다. 김무성을 내보내야 되고 유승민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야 당대당 통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 다른 그 국회의원들은 되지만 유승민은 안 된다. 이런 피토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고 싶어서 못 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이 2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계 의원들도 있고 안철수계 의원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쉽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내년에 얼마나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이 됐던 게 이제 패스트트랙을 민주당과 함께 같이 했던 건데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안철수계와 이제 유승민계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일단 패스트트랙은 통과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물론 사실은 저는 여야가 선거법을 합의 없이 처리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른 법안들은 모르겠는데 선거법만은 늘 협상에 의해서 했는 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뭐 평화민주당입니까? 민주평화당이가 맞아 당명 잘 모르겠습니다. 바른민주당, 정의당 그런 군소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는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왜 유승민 의원은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쨌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의 그 합의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이제 문제 삼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구제 자체를 전면적인 그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는 건가요? 그렇죠.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놔두고 결국은 그 전체 국민들의 의사가 뭐 50%가 안 넘더라도 1등만 하면 당선이 되는 이런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놔두고 비례대표만 가지고 이제 연동형으로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같이 고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대선거구제는 사실 뭐 자기같이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은 완전 빵이죠, 사실은. 그렇죠. 뭐 최소 2선거구제를 하더라도 2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중소정당에서는 이제는 또 석패율 제도를 또 들고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1등으로 당선을 하지만 1등 안 된 후보들 중에서도 이제 득표율이 높은 사람들은 당선이 될 수 있는 석패율 제도를 또 도입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 동구 올해 출마한다는 얘기 외에는 별 영향가 있는 얘기는 들은 게 없네요, 별로. 그것도 두고 봐야 하는 거고 동구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어쨌든 뭐 영향가는 뭐 시청자 분들이 이제 그 판단하실 거고 어쨌든 그 유승민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그 강연 정치든 아니면 SNS를 통해서든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을 또 적극적으로 만나고 또 그 바른미래당 그 당원들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앞으로 자기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호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언론인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는 했습니다. 그 조 기자 백으로 우리 방송에 출연하면 시키려고 그랬더니 조 기자 백도 안 되겠네 그러면은 욕을 시큰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출연하나? 욕을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아마 나올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 욕을 앞으로 좀 더 합시다. 그 정도로 마치죠 이거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홈런은 동구을이 아니라 바른미래당 자체 집안이 제일 홈런인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집안이 아무래도 지금 4분 5열 돼 있으니까 뭐 지금
어떻게 생존하느냐 그게 더 큰 문제죠. 예. 네. 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그 대구에서 미스 코리아 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여성단체에서 뭐 지금 항의하고 인권위에 제소하고 시끄럽다면서요. 근데 이 개최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미스 코리아 대회가? 미스 코리아가 처음 개최된 게 이제 1957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63년 됐는데 63회째 대회가 지금 그 미스 코리아 본 대회는 아직 하지를 않았고 7월달에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지금 지역 대회를 하고 있는데 대구하고 경북에서도 이미 그 지역 대회를 치렀죠. 아니 그러면 지역 대회를 해서 본대회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그 진선미를 선발을 하고 지역 진선미들이 이제 본대회에서 진선미를 뽑는 그런 그런데 대회죠. 옛날에는 지역 대회도 본사가 주최를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각 지역사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실 언론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언론사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언론사 그러니까 사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광고를 받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지역의 거의 대부분 언론사들이 이제 그 지자체라든지 정부 광고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하니까 특히 뭐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관공서에 또는 지자체에 그 광고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일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한국일보 본사에서 모든 걸 주관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대구 한국일보는 본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별도 법인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독립채산제죠. 예, 독립채산제입니다. 그 지역에서 돈을 벌어서 서울에 본사에 일부 주고 지역에서 먹고 사는 그런 체제인데 그래서 지금은 지역 한국일보가 주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대회를 어떤 지역사에서 이제 온전히 그 여성의 성을 상품화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수익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제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할 때는 20대의 미모의 여성들을 데려다가 수영복을 입혀서 이제 선발대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여성들을 성상품화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게 이제 여성단체들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네. 성상품화는 제가 보니까 그 아이돌도 뭐 거의 아이돌 춤추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참 민망하기도 하고 그 일단 미스 코리아 얘기도 합시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시에서 보조금을 준 거 갖고 또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이제 사실 이제 사기업에서 하는 그런 그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에 우리 그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그 보조금을 왜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거의 한 1억 이상의 그 지원금을 줬다고 하거든요. 큰 금액을 줘서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저 미스 코리아 대회를 다 TV로 중계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한동안 안 했던 것으로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몇 년 전부터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지상파 방송에서는 미스 코리아 대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TBC가 그 전국의 지상파 중에서는 유일하게 올해도 그 중계를 했는데요. 이제 시민단체들이 중계를 하지 마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규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TBC를 찾아가서 TBC 사장을 만나서 그 중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로 했었는데요. TBC는 이제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녹화 중계를 했고요. 심야 시간대. 예, 심야 시간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BC로서는 이제 이게 사실 방송국도 수익 사업입니다. 결국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실 대구 여성단체들이 지금 다른 지역 여성단체들은 뭐 인권에 진정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여성단체들은 가만히 있는데 대구 여성단체만 한 거예요? 대구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대구 여성단체. 보수가 아니고 진보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가 사실 이제 보수의 성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예전에는 뭐 그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1950년 전후만 해도. 예, 그렇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그 인혁당 사건의 그때 현장에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구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만큼 대구 사람들이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더 지금 자극적인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자극적인 행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스 코리아 대회를 콕 집어서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미스 코리아 대회가 가장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여성 단체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여성의 몸을 가지고 상품화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거죠. 뭐 다양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요즘 뭐 다양한 그 대회가 있습니다. 그 뭐 미용 대회라든지 뭐 화장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는 있지만 이게 이제 여성의 물론 그 미를 앞세우는 대회이긴 합니다. 전부 다 미를 앞세우는 대회이지만 여성의 신체를 가지고 이런 대회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역 대회만 지금 그 여성단체에서 지금 진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전국 대회까지 다 같이 한 건가요? 일단은 그 지역 대회를 가지고 걸었는데 인권위에 그 진정을 넣은 거는 전국 대회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전국 대회를 없애달라는 건데 우선은 그 피진정인을 그 권영진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우 그 경상북도지사 그리고 그 올해 대구에서는 이제 동구에서 그 미스코리아 대회가 열렸는데 그래서 그 백이철 대구 동구청장 그리고 대구 한국일보 그 M+ 매거진 그 대표 등 5명을 이렇게 진정인으로 피진정인으로 해서 이제 없애달라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인권위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은 인권위에서 전체적인 판단을 한다면은 지역 대회만 없앨 것이냐 아니면 전국 대회를 다 없앨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전국 대회를 없애는 쪽으로 하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여성 단체들의 기대입니다. 인권위가 진정하면 없어지는가요? 가능성이? 두고 볼 일입니다.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하여튼 대구에서는 어쨌든 국가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없어지겠죠. 그 또 아이고 미스코리아 대회도 67년요? 67년? 63년. 57년부터. 57년부터 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끝나고 몇 년 안 지났죠. 근데 그거보다 더 역사가 깊은 게 또 자갈마당이에요. 110년. 네, 그렇죠. 예, 자갈마당이 상당히 오래됐죠. 자갈마당이 뭐 어제인가요? 뭐 철거까지 했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자꾸 또 뭐 뒷말이 자꾸 나오는가요, 이게? 이제 자갈마당이 이제 그 사실 그 자갈마당 유래 다 아시죠? 예, 알죠. 뭐 저희가 한번 다뤘어요. 그렇습니까? 이 일제가 사실 뭐 그렇습니다. 공창제도로 만든 거예요. 사창이죠, 공창이 아니에요. 사창이죠. 참 그 슬픈 역사인데 뭐 그때 당시에는 그 주변에 그 자갈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갈마당이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성들을 도망을 못 가도록 이제 마당에 자갈을 깔아놓고 그래서 걸어가면은 자갈 소리 때문에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아니 또 다른 설도 있어요. 대구 업성도를 내버릴 데가 없어서 거기 또 땅이 좀 저지대라서 늘 질투하겠대요. 그래서 깔았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자갈마당이 이제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고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이제 지난 그 4일이었죠. 4일 날 첫 삽을 떴는데 이제 그날 이제 철거가 시작이 됐어요. 철거가 시작되면서 이제 뭐 6월 달 안에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9월 달부터 이제 공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사실 그 없어지는 마당에 뭐 또 경찰이 지금 수사에 나섰더라고요. 뭐 조폭도 연루돼 있다. 뭐 전현직 경찰관도 연루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뭐 내용을 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버닝썬 2탄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대구의 버닝썬. 이게 버닝썬 2탄인지 3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 지역에 지금 이제 재개발을 하면서 시행사가 이제 그 지주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해주는데 누구는 적게 받았다, 누구는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서로 나오면서 자기들끼리 패가 갈리게 됩니다. 패가 갈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직까지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은 보상을 더 해달라고 하면서 합의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경찰이라든지 이제 옆에서 좀 이렇게 빨리 합의해라 좀 이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약발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관 10명의 이제 그 전현직 경찰 10명의 명단을 적어가지고 블랙리스트.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대구 시경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한테 삥도 뜯고 또 그 다양한 그 향응도 받고 접대도 받고 또 뭐 그 비싼 그 상품 같은 것도 받아갔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개정에 이제 그 전직 경찰 2명은 현금도 뭐 1,000만 원씩 받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부 경찰들이 지금 덜덜덜 떨고 있고. 예. 근데 경찰이 경찰을 제대로 조사하나? 검찰하고 다른가 경찰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검경 그 수사권 그 분리 관련해서도 지금 경찰에서는 신중하게 지금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그 자기 그 제 식구 이제를 조사를 해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런 기회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에 있어서 좀 자기들이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그 10명과 관계된 같이 근무했거나 아니면 잘 알고 있는 경찰관들은 다 배제를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해서 이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용두사미가 될지 아니면 제대로 수사가 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뭐 조폭 문제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조폭은 뭐 거기 뭐 하기야 뭐 또 어두운 데는 다 또 조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끼니까 그런데 조폭은 뭐 큰 조폭인가요? 뭐 그런 데 있는 조폭들이 뭐 큰 조폭이겠습니까? 뭐 동네 양아치 정도 되겠죠. 이제 얼마나 양아치냐면 제가 좀 하나 그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이 그 자유한국당에 있던 업주 한 명이 이제 경찰관들이 이제 그 이런 그 조폭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협박을 당한 거를 좀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 번이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신고를 했답니다. 진술서를 쓰고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잡아다가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뭐 하더란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웬만하면은 좀 합의하고 잘 해봐라 이랬는데 그 파출소에서 나와가지고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업주가.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경찰서에 가서 이제 내가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을 해주시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근데 신고했는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피해자가 됐다는 거죠.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가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그 자유한국당 인근에서 어떤 할머니가 비에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비를 맞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옷을 덮어주고 그리고 이제 돈을 10,000원을 줬다는 거예요. 돈을 10,000원을 줬는데 그 할머니가 일하는 그 장소가 건물이 조폭이 가지고 있던 건물이었다는 거죠. 주거 침입이야? 아니요. 근데 이제 이 조폭이 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서 성추행을 했다라고 신고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양아치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아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8개월 동안 이제 그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그래서 그 경찰도 문제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경찰을 못 믿겠다. 이래서 이분이 이제 검찰에 이제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자갈마당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어떤 자갈마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얘기를 110년 만에 아마 6월 5일 날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또 지역신문에 어제 또 잠잠하더니 또 거기 나왔더라고요. 저기 뭐죠? 대구 시청사의 전 문제. 거기에 지금 북구를 제외한 3시청한 그 중구, 달서구, 달성군하고 그 공론화 위원장인 그 김태일 영남대 교수입니까? 영남대 그 교수. 지금 일면에 뭐 또 다시 등장하시면서 뭐 박치기를 했던데 뭐 그렇게 뭐 다투는 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 공론화 그 시청사 공론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시청사를 유치하려는 그 각 구 군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구 지금 현 시청이 있는 중구를 비롯해 그 북구, 달서구, 달성군이 있는데 북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그 옛 도청 자리에 지금 시청 별관이 와 있으니 여기가 가장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느긋한 표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가장 그 다급한 곳은 이제 중구죠. 이제 시청사를 뺏기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이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그 기초단체장과 이제 각 지역의 그 유치위원장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끼리 좀 열심히 해서 좀 더 해보자. 그런데 공론화위원회가
홍보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도 걸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근데 무슨 다 걸려 있던데 중국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공론화위원회가 그렇게 못하게 했지만 말을 안 들어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무색하게 된 거죠. 그것도 그렇고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과연 그 연말까지 공론화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겠으며,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결정을 내린들 승복하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3개 구구는 제가 알기로는 뭐 중국가 요구하던 타당성고사, 현유치가 왜 안 되느냐는 타당성고사, 그리고 유치운동을 자유롭게 하자는 쪽에 어떤 그런 게 3개 구구는 서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공론화위에서 지금 맡고 있는 부분. 북구는 지금 한 발을 빼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제가 지난번 그 4개 구군 의원들을 공이 만났을 때 여기서 토론회를 한번 했었어요.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분들 얘기가 어떤 시청사를 짓겠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없이 시청사를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하고 손들으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 또 아주 나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뭐 거의 지금 공론화위원장 뒤에 김태일 위원장을 앞세워놓고 권영진 시장은 뒤에 싹 숨었다. 그래서 뭐 지금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공론화위원장 김태일 교수하고 권영진 시장이 혈연은 아니구나. 지연 학연 뭐 이런 걸로 얽혀 있다. 뭐 밝히죠 여기서 안동 뭐 고려대 이런 걸로 얽혀 있어서 뭐 유착 관계도 의심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또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 시장을 뽑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에게 그 권한을 주는 이유는 시를 잘 이끌어 달라는 거죠. 시청사를 어디로 옮기든 아니면 현 위치에 새로 리모델링 하든 아니면 새로 짓든 그 결정을 하는 거는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시장은 사실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겼거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803 구름다리 관련해서도 803 구름다리를 만들 것이냐 아닌가 또 시민 원탁회의에 떠넘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자기가 안 하고 계속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뭐 803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도 뭐 심지어 누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도청하고 달리 시청사는 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획 기능도 있지만 집행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도청은 기획 기능만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과거의 도청 자리에 있어도 관계 없지만은 심지어는 지금 신천이죠, 그죠? 뭐 자연적인 해자가 있는 게 아니냐, 시민 접근을 막지 않는 해자까지 있는 지역에 왜 도피하는 거냐,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는 걸 그 꼴을 보기 싫다고 해서 도청을 지금 과거 도청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그게 2003년부터인가요? 지금 거론된 지가 지금 한 10수년 됐는 건데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올 연말까지 결정하겠다. 그것도 뭐 불과 250명의 시민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이 결정하겠다. 전문가도 아닌. 물론 뭐 공론화 그래서 심지어 일부 구군에서는 공론화위원 그 시민 그 공론화위원 그 결정하는 분들은 숫자를 더 늘리자는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말 이것도 올 연말까지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야기다. 지금 많은 지금 시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주민 투표까지 하자고 하는 그 대공항 이전 문제도 그것도 올 연말까지 하겠다고 얘기해요. 내년에 뭐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 뭐 총선 나오려고 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 국회 출마하나? 뭐 사실 이제 모든 게 다 그쪽으로 기결되더라고요. 왜 갑자기 지금 늦춰도 되는 부분을 올 연말까지 모든 걸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심하는 분이 많아요 지금. 사실 이제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갈릴 때는 여론조사도 해보고 또 그 여론에 따라서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 게 사실 그 시장으로서 할 임무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공항 문제라든지 시청사 문제라든지 여론조사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하겠다라고만 하는 거죠. 하겠다라고만 하면서도 본인은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싹 숨어서 좀 책임을 회피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이제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야 된다. 좀 그 의구심을 가지고 볼만하기도 하죠.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좀 그 조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그 재선한 지 불과 이제 아직 1년이 안 지났고 내년 4월 달에 선거인데 1년 몇 개월 지나고 본인이 시장을 내팽개치고 다시 대구에서 국회의원 하겠다? 그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힘들더라도 차차기라도 노릴 수 있죠. 물론 차차기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권영진 시장은 그 자기가 재선을 준비할 때 내가 그 대구시장만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대권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건 가대망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꿈꾸는 건 자유지. 예, 꿈은 자유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큰 꿈을. 그런 꿈을 꿀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 누구든 정치인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 가능성을 보고 꿔야 되죠. 그렇죠. 사실 허망한 꿈은 아니 대구 올 때도 사실은 그 대구시장이 참 그냥 껌주듯이 줬는데 이제 대구시장 출마해서 그냥 이름이나 좀 알려서 다음 총선에 나오려고 하다가 덜컥 대구 그 국회의원들이 원체 흐름에서 덜컥 지금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 시민들은 아주 우습게 하는 것 같아. 시작이 너무 쉽게 되다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 그 권 시장이 이제 시장에 당선됐을 때는 아무래도 대구 시장들이 그동안 전부 관료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이 시장 한번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처음에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재선을 하면서 지금 뭐 되는 것도 없고 할 거 해놓은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요. 예, 이런 문제가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서 좀 이제 불신으로 좀 바뀌는 부분도 있죠. 예. 그러면서 처음엔 전부 다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또 자기 측근들은 전면에 또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또 새로 앉히지 않습니까? 예. 전에 그 비서실장 했던 그 김태한 전 비서실장도 지금 최근 그 대구의 한 기관으로 지금 기관장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여튼 그 대구 시의회라든가 시민단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요즘 하고 있어요. 요즘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그 시청 그 공론화위원회 인원을 좀 더 늘리고 또 다양한 의견을 지금 그 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구 경실련 같은 경우 최근에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그 김태일 교수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거는 시의원들이 시의원 30명이 그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고 전부 찬성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각 군수들이 지금 와서 이제 떠드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이제 공론화위원회에 모든 걸 다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지금 의기투합한 거는 맞는데 어쨌든 시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시민단체나 뭐 여러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그건 하여튼 뭐 저는 대구 시민들이 어떤 선거 투표를 잘해야 되죠. 사실 뭐 내년 총선도 있습니다만은 투표 잘못해놓고 뒤에 와서 자꾸 이제 불평불만을 해봐야. 그렇다면은 늘 또 감시를 제대로 하든가. 그렇죠. 감시도 제대로 안 하고 불평불만하고 감시를 이제 해야죠. 이제 그 시민단체도 좀 제대로 좀 감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도 사실 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시민단체 막 얘기만 떠맡길 게 아니라 시민단체에 또 뭐 지원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또 시민단체를 또 감시하기도 하고 하면서 시민단체가 시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유기적인 그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은 시민단체를 불신하고 시민단체들은 시청을 불신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좀 의식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 봐요. 오늘 뭐 준비하실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제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초대 손님은 이영호 경북대 사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번에 큰일 하셨대요. 지금 김천수도함에서 김생 선생의 글이 발견됐다고 하시죠. 그 뭐 이 비석 발견의 어떤 사학계에서 어떤 의의랄까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김생의 그 글씨는 직접 그 당대에 쓴 글씨는 남아 있지 않고요. 김생의 글씨를 후대에 집자를 해서 한자 한자 집자를 해서 세운 그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김생의 천재적인 그 이 세가 김생의 그 진적은 볼 수 없고 집자한 글을 통해서 글씨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진적이 발견됨으로써 이제는 김생의 글씨는 이 비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집잡이는 이거는 조금 더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예. 저는 뭐 글 하면은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한석봉 선생 외에는 잘 몰라요. 이 김생이 얼마나 명필이시고 신라 시대 명필이라면서요? 예. 김생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고려시대 이규보가 우리나라의 그 아주 글씨를 잘 쓰는 그 내분을 그 들어가지고 신품사hen으로 불렀는데 네. 신라 시대는 김생이고 고려 시대는 유신, 탄년, 최후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생은 이 부모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이 가게도 모르는 그런 그 상황인데 아주 그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이 다른 그 기술은 익히지 않고 오로지 글씨를 쓰는 것만 이 노력을 했고 나이가 80이 넘도록 이 글씨를 썼는데 이 예서나 그다음에 행서나 초서에 아주 그 능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 모든 서시에 다 능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뭐 그렇죠. 특히 그 행서와 초서에 능해서 이 글씨를 보통은 행서면 행서, 초서면 초서를 썼는데 이 사람은 같이 섞어서 썼습니다. 아주 독특한 본인의 어떤 독자적인 서체인가요? 아니면 어디 뭐 누굴 걸 조금 모방을 했나요? 뭐 아니면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의 글씨를 참고를 했겠지만 김생의 독특한 그 서체입니다. 이분이 그 글 쓴 게 808년이요? 지금부터 한 1200년 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걸 어떤 뭐 전국에 어떤 비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찾게 된 어떤 계기나든가 어떤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문화재 보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서진 문화유산 연구소라고. 그 소장님이 이제 그 비석을 보존 처리하러 갔다가 그래서 다시 보니까 글자가 있는 것 같다. 잘 보이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1200년이나 됐으니 그 글자가 그죠? 잘 그러면 그게 햇빛에 완전 외부에 노출돼 있었나요? 그러면? 외부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김천 일대의 그 돌들은 돌이 굉장히 좀 물러요. 그래서 보통 그 신라의 그 비석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신라 비석 보면은 천장이 넘어도 돌이 뭐 새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돌이 이제 약해서 글자가 이제 다 뭐 풍화돼 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위덕대고 박물관장 그 박홍국 교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박홍국 교수가 또 이 새로운 금속문을 여러 개를 찾아냈습니다. 울진 그 성육을 그 입구에 있는 그 명문도 찾아내고 부인사에서도 또 명문석을 찾아내고 이렇게 참 신기한 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2016년에 한번 이래 가보니까 뭐 글자 거의 보이지는 않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이 가보자. 그래서 내가 2016년 12월에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도착해서 여러 비석을 살피고 바닥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후라시 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다 보니까 글자를 겨우 몇 잔을 읽었어요. 그런데 너무 컴컴해서 이제 할 수 없고 다음을 약속을 하자. 그런데 이 금속문이라는 것이 글자가 쭉 판독되어서 내용이 이렇게 물리가 통해야지 가치가 나는 있는데 군데군데 한 자씩 있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별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치해 놨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봄에 그 박홍국 교수가 이제 한번 혼자 가서 탁본을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혀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또 저한테 같이 가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가서 한 20여 자를 읽었습니다. 많이 읽은 거죠. 그다음에 탁본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박홍국 교수하고 같이 탁본을 보면서 판독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아주 이제 중요한 사실이 몇 개 밝혀졌는데 처음에 이 글자를 몇 개 판독을 해보니까 이게 김생의 글씨하고 비슷하다. 그 이 집잡이인 봉화, 태자사, 난공대사, 백을, 서운, 탑비의 서체와 비슷하다. 아마 김생의 글씨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아니다. 웬일까? 제 글자 그 비석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김생석 하는 글자가 판독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사인이야. 그 처음에는 판독이 안 됐던 모양이죠? 안 됐, 전혀 안 됐죠. 그래서 탁본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탁본에서 나왔습니다. 거기 가면 화강암이기 때문에 이걸 봐도 잘 보이질 않아요. 글자. 크게 파 있으면 그 잠깐 획수가 잠깐 보여주면 그거 좀 판독이 힘들고. 그래서 이게 저 김생의 진적을
이제 처음으로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다음에 또 제 일행에 보니까 비로자나불이라는 글자가 네. 또 판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이 수도암 그 대적광전 안에 그 비석이 서가 있는데 저 대적광전 앞에 서 있는데 대적광전 안에 거대한 비로자나불 석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뭐 김생의 생애를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그 비로자나불이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 비석, 그 불상과 연관이 되고, 그 연도가 이제 문제다. 그래서 삼국사기 하면은 김생은 711년에 태어나가지고 80이 넘도록 글씨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 대략 781년, 791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판독을 해보니까 원화 3년이라고 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 원화 3년 같으면 808년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오래 살았다. 100살 가까이 살았던 얘기네.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을 믿으면은 이제 김생이 그때까지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실물 자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김생의 출생 연도가 조금 문제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김생이 아주 오래 살았거나 아니면 조금 그 출생 연도가 조금 기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 이상 살았다니까 장수는 했다. 장수는 했는 거 틀림이 없습니다. 장수는 했는 거 틀림이 없다. 그 비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도성국사 비인데 비문 내용을 판독된 것만 예, 그게 원래는 이제 그 김생이 그 안에 있는 비로자나 불상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뭐 언제 비로자나 불 뭐 누구의 도움으로 어떻게 작성을 만들었다 하는 그 내용을 기록했는 비석인데 그 돌이 좀 그 약하고 그다음 오랜 세월이 지나 보니까 풍화가 되어 버렸어요. 글자가 막 다 떨어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에서 이 중창불사를 하면서 아마 뭐 권리라고 생각이 되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중창불사를 하면서 그 앞에 그 대적광전 앞에 그 돌 기둥이 있으니까 이 수도암을 신라말에 도선국사가 창건했다는 그런 그 전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큰 글씨로 그냥 창주 도성국사 이렇게 적었어요. 창건주는 도성국사 이렇게 적은 거죠. 정말 중요한 김생의 글씨의 그 비석에다가 그만 이 지금 최근에 와서 큰 글씨로 도성국사라고 이렇게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글씨는 다 그만 지워진 건가요? 지워진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뭐 보물이나 뭐 국보나 이런 거 지정될 가능성은 있나요? 있습니다. 김생의 진적이 처음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빨리 그 비석을 이 보존 방안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김생의 글씨이기 때문에 아마 소중하게 다뤄지고 문화재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존하고 있나요? 지금은 그 앞에 가면은 대적광전이라는 건물이 있고요. 그 앞에 탑 2개가 있고. 석등이 있고 그다음에 그 비석이 서가 있습니다. 아직 뭐 정각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존하고 있지는 않네요, 그죠? 지금 그럴 처지가 아직 못 됐죠. 보물이 뭐 지정되든가 뭐 지정이 돼야. 이거 발견하실 때 어땠어요? 아들 하나 얻는 기쁨보다 처음에 거기 가서 몇 번 그 탁본도 하고 거기 탁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해서 보고 비석도 살피고 이렇게 했는데 또 탁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성질 되어서 이렇게 탁본하는 방법도 있고. 이 먹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유탁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또 새로 그 활용한 방법으로서 우리 그 가정에서는 그 쿠킹 오일 있죠. 쿠킹 오일 그걸 대고 아주 그 부드러운 붓을 가지고 이렇게 두드렸어요. 두드려 가지고 또 하는 방법도 쓰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는 안 보였는데 이거 탁본 했는 걸 가져가서 배접을 해서 이래 보니까 글자가 보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김생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그런 방법을 생각 못했나요? 2년 전에, 3년 전에 갔을 때는. 그때 보통은 이 먹물 가지고 솜방망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두드리거든요. 두드리는데 그거는 뭐 표면이 아주 오돌오돌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상당히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유탁이라고 해서 기름 뭉친 그 방망이 활용을 하고.
또 쿠킹 오일도 활용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 방법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이거 한번 하고 나면은 잠을 안 자고 꿈 속에서도 그걸 사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요 글자 같다가 저 글자 같다가 이렇게 이 이름은 이제 이 보존하면서 그 발견한 사람도 기록이 남는 거죠. 이게 발견한 사람은 뭐 영원히 남습니다. 이름을 남기신데. 하여튼 뭐 수고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장창 TV 이번 주에는 조금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